김수민의 뉴스 밑장.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원래는 TV토론 마지막을 제가 생중계 해설한 것을 따서 올리려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녹음이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2시간 정도 되는 토론 중에 1시간 반 정도만 녹음이 됐습니다. 뒤에 30분을 추가로 녹음을 할까 하다가 제가 도저히 바빠가지고 힘들 것 같고요. 페이스북 라이브로 했던 것을 떼서 올리려고 했는데 볼륨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냥 안 올리겠습니다. 사회 토론, 사회 분야 토론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거대 양당의 기호 1번, 2번 후보의 비열한 모습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좀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심상정 후보가 증세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책임있게 증세 얘기를 한 것은 4명의 후보 가운데 심상정 후보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조선일보에서도 심상정, 안철수만 정상 같다라고 하는 칼럼을 낼 정도였는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보험료율을 18% 정도 인상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책임있게 얘기를 했지만, 증세에서는 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의 투명한 재정이 우선이다. 투명한 재정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돼야지 투명한 겁니까? 그렇게 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배가 수평선에 닿으면 그때 식사를 하겠다. 식사 못합니다. 배가 어떻게 수평선에 닿죠? 그리고 거꾸로 증세를 하는 것이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쏠리는 이목, 이런 것들이 재정을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는 압박을 정부에게 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명성 얘기하고 예산 구조조정부터 먼저 하자, 이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 온전하게 증세 얘기를 그나마 한 것은 심상정 후보였다는 건데,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제기했어요. 증세 문제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증세를 계속 회피를 하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심상정 후보의 증세론에 대해서 좌파적 관념이라고 씨부립니다. 이 씨부리는 거지, 이게. 증세는 우파도 증세하자고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증세 안 하고 확장 재정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계속 확장 재정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빚내가지고 하겠다고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강공을 펼쳤고, 이재명 후보 거짓말을 합니다. 그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도중에 증세는 자폭행위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심상정 후보가 그 얘기를 꺼내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한 말도 기억 못해요? 자, 이렇게 책임 있는 모습. 자, 진짜 누가 어리광을 부리고 있고 누가 마치 이미 정권을 운영하듯이 책임 있게 하는지, 이것이 이재명 대 심상정의 토론에서 가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가 선거 유세 중에 사고를 쳤죠. 성인지 예산 구조조정 해가지고 국방 예산 쪽으로 쓰겠다고. 성인지 예산이 뭔지는 알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딱 인터넷에 떠돌던, 여혐하면서 떠돌던 얘기들, 성인지 예산으로 이상하게 돈이 줄줄 새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건데, 성인지 예산이 뭐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성별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한쪽 성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 싶은 거, 그러니까 치우쳐지면 안 되는 건데 치우쳐져 있다 싶은 거를 교정을 해주고,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성인지 예산이다라고 정해가지고 예산을 딱 만드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재분류한 결과가 성인지 예산입니다. 자,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심상정 후보가 토론 중에 윤석열 후보한테 성인지 예산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모르겠죠.
심상정 후보가 본인이 만들었다고 해요. 저도 구미시의 성인지 예산을 제가 도입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를 시에서 도입을 하면서 행정 쪽에서 알아서 도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구미시의 여성발전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성평등 조례로 전면 개정을 하면서 성인지 예산을 조례 안에 넣으려고 했던 그 지방의원, 전직 지방의원입니다. 그리고 그거 작업을 제가 준비를 하다가 한 여성 의원이 자신이 양성평등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김수민 의원이 좀 도와주실 수 있냐 해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 말고 다른 조례 때문에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다른 조례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러면은 제가 조례안을 써드릴 테니까 그 여성 의원한테 제가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시고 저는 이 성안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조례안을 써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원이 소화를 못하긴 했는데 거기에 성인지 예산 또 들어가 있었어요. 자, 성인지 예산이 도입이 됐습니다. 제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구미시의회 의원 할 때 성인지 예산이 도입이 됐는데 어떤 식이냐, 실제로 있었던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미에 근로자 문화센터라고 하는 시설이 생겼습니다. 그 시설의 그 예산을 성별 영향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성 쪽이 예산 수혜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여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은 정말 여성들에게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예산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여성 쪽으로 수혜가 많이 가는 거죠. 근데 근로자 문화센터가 왜 여성한테 많이 가야 되느냐? 구미시의 노동자 중에 여성 비중이 있잖아요. 구미시는 참고로 여성의 인구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제 지역구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지역구였어요. 여성 노동자 비중이 그래도 꽤 높겠죠. 그러나 여성 노동자 비중에 비해서도 여성한테 간 예산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뭐냐면 근로자 문화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 와가지고 강좌를 듣는 사람들 중에 주부는 여성이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주부들이 많이 와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게 근로자 문화센터고 물론 일반 지역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시설이나 근로자 문화센터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성별 분석 평가에서 수혜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야 될 이유가 그거 아니면 없는 거다. 그렇다면 근로자 문화센터 애초 취지에 맞는 노동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노동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퇴근 이후에 그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회를 늘려준다면, 그렇다면 남성의 수혜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성평등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성인지 예산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식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그 성인지 예산 잘라가지고 국방 예산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면 제가 얘기했던 그 노동자 프로그램 또 없어지는 거예요. 노동자 프로그램에 성인지라고 하는 꼬리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거 없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유는 윤석열이 이게 선거 연설 중에 큰 실수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가가지고 누가 교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선대위 인사가.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대로 TV토론 나가서 또 억지 부린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 TV토론 나가서 나 그거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야지. 끝까지 우기고 있어요, 끝까지. 그 윤석열이 뭐 성차별의 구조적인 성차별을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하는 얘기가 여성 남성 집합 대 집합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게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성 통째가 남성 통째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저기 뭐 그 트위터만 보고 사나 봐요, 인터넷이나. 어떤 사람이 차별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받는 차별 중에 성차별이 있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냥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차별받는다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서 차별받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남성이 차별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여성 차별에 대한 반대급부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일상 속에서 하는 얘기 중에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실수,
인정이 흔히 되지만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변태 취급받는 거 아니냐.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은 남성이 여성보다 물리적으로 힘이 강한 편이죠. 남성 전체가 여성 전체보다 다 강한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차이가 있고 거기서 여러 폭력들이 또 유래되지 않습니까? 그 폭력들 속에서 실제로 그 여성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서 뭐 이 카메라를 설치한다던가 이상한 짓을 한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흠칫흠칫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한테 저지른 폭력이 거꾸로 남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런 접근에 대해서 누가 그럼 뭐 남성하고 여성하고 집합 대 집합으로 사고를 했다고. 집합 대 집합으로 사고하는 거 이제 인터넷에 보면 그 자칭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게이라든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하는 사람까지도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정치 세력화되어 있나요, 이 사람들이? 페미니스트 실제로 현실 운동하는 사람 중에 이런 기조로 운동을 하나요? 그렇게 치면은 극우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랑 직접 결부되어 있는 게 훨씬 심하지.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그딴 걸로 선거운동 하려다가 무식만 드러낸 겁니다. 성인지 예산은.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검찰 예산 중에도 성인지 예산 있었을걸? 하기서 뭐 한국의 거대 기관 단체장 중에 그런 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런 무지나 뽐내는 토론을 보면서 정말 가짠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대장동 특검 가지고 이제 한판 붙었죠. 이재명은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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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고 윤석열은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뭐 이러고 있는데 정말 웃긴 게 양쪽의 지지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처발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양자 토론했으면은 상대방 처발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소리 하지 마세요. 뭘 처발합니까? 둘이 협조 관계구만. 응? 둘이 놔두면 뭐 서먹서먹 말도 많이 못하겠구만. 무슨 처바르긴 개 처발라. 둘이 싸우는 게 그나마 귀엽게 싸우긴 하더라. 이재명 윤석열이 뭐 그렇게 적대 관계예요. 민주당 국민의힘이 무슨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선거 끝까지 무슨 이쪽이 되면 저쪽이 되면 망하니까 이쪽을 찍어달라 개소리를 계속 작작짓거리고 있는데 너네 둘 중에 누가 하든 간에 차이는 별로 없다고.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눈치채는 사람 눈치챘고 기호 1번 2번 찍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건 눈치채는 사람 많습니다. 뭐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난리 법석을 부리고 있어요. 이재명이 되면 이명박하고 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윤석열이 되면 문재인이랑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이번에 경제성장 공약 보세요. 코스피 지수 5천? 그게 이명박이 편승했었던 국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하고 뭐가 다릅니까? 코스피 지수 5천이 그게 지향해야 될 목표예요? 자본시장을 제대로 만들고 원칙을 세우고 개미들도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게 하고 어느 정도 역량 있는 기업들이 그 자본시장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고 이게 목표 아닙니까? 코스피 5천이 목표예요? 5천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까? 경제성장률이라는 것도 그렇죠. 경제성장률은 그냥 결과예요, 결과.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5%인 나라가 3%, 2%인 나라보다 혹은 1%인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냐고. 자, 경제성장률 뭘로 표기합니까? GDP라고 하죠. GDP가 옛날에 GNP였어요. GNP를 만든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경제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GNP로 그 국가의 후생이라든지 복지 이런 걸 제대로 표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GNP가 예전에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 이쪽에서 국가 간의 체제 경쟁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척도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삶의 질이라는 것이 빠져 있고
GNP를 만들었던 GDP 개념의 원조에 해당하는 경제학자가 GDP, GNP로는 삶의 질과 후생 이런 거 표현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목표라고 내세운 게 이재명이고, 이게 이명박의 747과 비슷하니까 당연히 심상정 후보한테 MB 아바타 공약이라고 욕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윤석열이 예전에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 비해서 지출 규모가 아마 더 클 거예요. 좋아, 빠르게 가 하면서 막 질렀잖아요. 근데 증세 안 한대요. 아니,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이재명 보고 국가에 빚는다고 공격하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어떡할 건데? 예산 구조조정? 예산 구조조정으로 겨우 잡은 게 성인지 예산 헛다리 짚은 거 아니에요? 그거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자기 공약에 그 비용 어떻게 조달할 건데? 그럼 증세 안 한다고? 자연세수 증가분이랍니다. 자, 어떤 나라가 있는데, 번 것이 100이면 20을 세금으로 낸다고 쳐요. 그러면 버는 게 늘어나면 세금 내는 것도 늘어나겠죠? 근데 이건 증세는 아닙니다. 그건 자연세수 증가분이라고 하죠, 이걸. 그 자연세수 증가분, 이건 경제 성장이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얘기하는 건데,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 증가는 나쁘다는 거예요. 자연세수 증가 없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윤석열 또 공약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문재인 정권이 딱 이랬습니다. 윤석열처럼.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재정 방안 얘기하면서 처음에 살짝 포괄 증세 얘기를 띄웁니다. 예. 사실은 국가 살림을 맡아보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건 다들 알아요. 근데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까봐 부유층 대기업 증세로 좁혀버립니다. 부유층하고 대기업 증세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편 증세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핑계대면서 부유층 대기업 증세부터 해야 된다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편 증세 했습니까? 아니, 대기업 부유층 증세는 보편 증세를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라는 건 누진적입니다. 제가 왜 보편 증세를 주장하느냐, 제가 왜 빈민 빼고는 세금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빈민 빼고 늘리면, 서민이 늘리면 부자 엄청 늘어나요. 그냥 똑같은 비율이 아니거든. 똑같은 비율로 해도 액수에 큰 차이가 있지만 비율 자체가 달라진다고, 소득세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대폭 증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서민이 어느 정도 증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나 그 보수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증세하면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떨어진다. 개소리죠. 증세를, 그러니까 대기업 쪽만 증세해라, 너네 법인세 더 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참고로 법인세 인상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계속 떠들었죠, 법인세 인상. 법인세 인상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인상해봤자. 그리고 저는 법인세는 복지에 쓴다는 개념보다는 기업을 위해서 쓰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법인세 거두면. 법인세 거둔 걸 가지고 연구개발 투자 이런 데 쓴다든지 SOC에 쓴다든지 이런 것들로 개념을 잡는 게 맞죠. 그러니까 복지에 상응하는 건 전 굳이 얘기하면 소득세나 부가세라고 봅니다. 법인세는 걷어서 기업 쪽에 쓰이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거둘 때 기업에서 뭘 잘하면 인센티브로 세금을 안 걷는다거나 혹은 걷었던 걸 준다거나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인세하고 선진국 복지의 상관관계는 그 비례 경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법인세에다 증세하자고 했냐고. 이거는 경제개발 그 성장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걷어가지고 재정을 통해서 재분배를 하는데 그게 성장으로 도움이 되죠. 오히려 저는 성장이 목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성장의 관점에 비춰봐도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실실 비껴나가면서 이재명은 증세 없고 윤석열은 이상한 얘기나 꺼집어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무슨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니까. 그 TV 토론의 풍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진보가 꼴보수에게 재원 조달 방안 내놓으라 그러고, 진보가 사이비 진보한테 국가에 빚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채무를 내려면 증세를 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한 걸 채무로 해야 된다고. 맞는 얘기죠. 심상정 후보만 멀쩡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진보 보수 좌파 우파하고 무관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대선의 풍경이다라고 하는 거. 기호 1번하고 2번은 대장동 특검 갖고 서로 티격태격 싸워왔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집단이라고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공약을 파기하든지 아니면 빚을 늘리든지. 그 윤석열한테 이재명이 그럼 국가빚 얼마 적정하냐고 하니까 윤석열 또 대답을 떠듬떠듬 하는데 뭐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거나 지금 수준 정도인 거잖아요. 윤석열이 얘기한 것도 결국에 뭔 차이가 있냐고 둘이.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협잡을 해왔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은 정의당은 국민의힘 이중대라 그러고 윤석열 지지자들은 심상정 정의당 보고 민주당 이중대라고 짓거리는 거에 자주 목격되는데 1중대, 2중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에게 이중대가 되어왔던 것이 역사입니다. 대표적인 거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입법들, 수많은 입법들이 양당의 짬짬이로 통과가 됐는데 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거라면 양당이 합의해서 통과하면 좋아요. 그런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 법도 있죠, 실제로. 그러나 국민의 반 이상이 반대하는, 반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강력하게 반대해도 함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건데 반 이상이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양당이 짬짬이로 민주당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거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 산입범위예요. 확대시켰죠. 자, 최저임금을 얼마나 잡을 거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게 좋으냐, 뭐 비슷하게 가져가는 게 좋으냐, 이게 아닙니다. 쟁점이. 그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라고 했을 때는 최저임금이 얼마냐, 이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계산할 때에 어느 범위에 있는 것을 계산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민주당 국민의힘 두 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복리후생비하고 상여금 일부를 집어넣어버리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두 당이 짬짬이었어요. 그리고 이 법안에 반대한 사람들은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이었습니다. 자, 이 법안이 왜 문제가 되냐면 통상임금이란 개념이 있죠. 이 통상임금이 왜 중요하냐면 자, 어떤 노동자들은 야간에 일을 합니다. 혹은 휴일에 일을 해요. 또 연장 근무를 합니다. 그때 가산이 붙죠. 1.5배. 원래 통상임금의 1.5배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건데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최저임금 범위에 복리후생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주던 것을 복리후생비로 빼버립니다. 자, 근데 통상임금은 기본급 위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럼 통상임금 자체가 줄어든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진짜 고정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하던 특히 제조업 분야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쪽 노동자들은 임금이 어떻게 된다? 실제로는 줄어들어 버립니다. 최저임금을 분명히 올렸는데도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신에 그 야간에 일하니까 1.5배 가산 이런 걸 피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딱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 액수에 비해서는 좀 더 받는 거죠. 야간에 일을 고정적으로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임금은 삭감돼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임금 많이 받던 사람들도 아닌데 왜?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서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으로 넣어버리고 거꾸로죠. 기본급을 복리후생비로 빼버리고 기본급이 낮아지면서 자신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근로해서 받는 가산수당도 낮아져 버리는. 그래서 임금이 삭감됐어요. 이건 뭐냐? 국민의힘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 이것을 조삼모사격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고 민주당?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래 근데 이걸 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기본급 위주의, 그러니까 임금 체계 간소화를 위해서, 임금 체계를 간소화한다는 건 기본급 위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 흩어져 있는 명목의 돈을 기본급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범위,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기본급에서 복리후생비나 이쪽으로 상여금 쪽으로 흩어진다고 돈이. 거꾸로예요, 거꾸로. 예? 그 여성분들, 머리 긴 분들, 특히 여성분들에 국한되는 건 아닌데, 앞머리 내렸다. 앞머리 내리기 위해서 앞머리 자르죠. 앞머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앞머리를 내려야 되는데 왜 앞머리 잘라?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어떻게 기본급 위주로 임금 체계를 간소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것도 거짓말을 거대 양당이 해버리니까 그냥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론조사 실시를 해본 결과가 있는데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따위로 할 거면 최저임금 올리질 말든가. 이게 민주당한테 내가 할 소리고, 국민의힘은 씨발 최저임금 올랐다고 죽는 소리 찡찡 해야 되는데, 이게 제조업 분야 저임금 노동자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당신들이 민주당하고 돈 손잡고 제조업 저임금 노동자 임금 삭감한 거라고요. 이게 첫 번째 사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만 드는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 3법입니다. 데이터 3법으로 경제 성장한다고? 개뿔이나 내용을 알고 얘기합시다. 자, 여기저기 수집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있는데 이거 그냥 유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프라이버시 침해죠. 그래서 이거를 익명화해야 돼요. 익명화. 근데 비식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한다. 어떤 정보가 있다. 김수민 나이 몇 살, 어디 산다, 그 다음에 뭘로 치료받은 적 있다, 이런 쫙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김수민 가린다 이거죠. 김수민 가리고 뭐 김수민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인데 은평구 무슨 동인데 은평구까지만 표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지 이제 못 알아보게 해서 그거를 빼내서 주면 그거를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잖아요. 그게 데이터 3법의 요체입니다. 자, 여기 함정이 있어요. 비식별화, 소위 가명화는 그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보하고 포개했을 때 다시 재식별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익명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예. 익명화를, 가명화랑 익명화는 다른 거예요. 다른 정보랑 포개도 못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익명화를 하면 할수록 프라이버시는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받아가는 쪽에서 활용하는 것이 한계가 생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려면 익명화를 해야 된다. 익명화. 근데 왜 자꾸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쓰느냐. 그리고 익명화 가이드라인 제대로 나와서 그걸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식별화 시키면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비식별화가 익명화도 아닌데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거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19년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2018년이었죠. 이거는 2020년 총과 그때 통과시켰던 걸로 기억납니다. 막판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하고 지상욱 의원이 반대를 했고, 요 해당 상임위에 아마 정의당이 없었을 거였는데 정의당은 끝까지 반대를 했죠.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본색이에요. 그때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더니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나왔습니다. 데이터 3법에. 이런 것들을 합동으로 밀어붙이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지난 국회 때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었던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있죠. 이거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맞서 싸운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뭘 맞서 싸워요. 그냥 손 떼고 있었지. 자기들 장애 집행하고 있고. 그럼 공수처법 막든가 그러면. 그럼 3개 중에 1개라도 막든가. 민주당이랑 맞거래해서.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걔들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 뭐 했다? 위성정당 만들어서 민주당하고 합동으로 선거법 개혁 효과를 분쇄시켰습니다. 이 거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잡질이에요. 이 협잡질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민주당 180석 국회에서도 계속됐어요. 민주당이 종부세 축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국민의힘 의견 다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뭐 진보 진영 의견 듣지 않았어요.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법 개혁 이런 것들 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같이 한 겁니다. 맨날 싸우는 거라고는 이제 뭐 그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겁니다. 내로남불? 조국 사태 큰 사건인데 이재명 쪽 보세요. 조국 사태 때보다 더 심해. 김혜경이 불법 의전 받고 그다음에 카드 유용 이건 단순히 김혜경 문제가 아니죠. 이재명 문제지. 근데 뭐 이상한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역전시키려고 그래. 이게 복지카드 사용권 있잖아요. 이재명의 복지카드를 비서가 썼다. 그거 왜 갖고 있냐고 비서가. 그러니까 복지카드는 법인카드는 아닙니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병원비에 사용해도 돼요. 병원비가 복지포인트 차감이 되는 거면 차감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면 그냥 본인 돈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도 복지카드 써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사람들이 복지카드도 법인카드 같은 걸로 착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착각이 틀린 거지. 그게 잘된 행동은 아니라고. 이재명이 잘한 행동이냐고. 그거 뭐 씨발 이게 한두 건이 아닌데 뭘 그걸 뒤집기를 들어가. 대장동 의혹. 야, 조국은 대장동 의혹 같은 건 없었다. 사실 대장동 의혹에서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배임 행위를 했느냐. 이건 좀 미지수예요.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의사결정이 그쪽에 성남시장에 끼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제한적이에요. 다만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횡을 휘둘렀고 그것은 이재명이 뒤에 백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정진상 같은 사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근데 정진상은 또 검찰에서 소환 안 해. 이 총체적인 거에 책임을 져야 되고 대장동 특급이 안 된 건 니네 때문이라고요. 니네가 그냥 법 만들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왜 상설특검 고집해? 상설특검으로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그거 하고 별도 특검으로 대장동 의혹 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쥐들이 안 해놓고 그래서 대장동 특검 안 한 결과 그 피해는 이재명이 본 겁니다. 박스권에 묶여 있었던 거. 쥐네가 안 했으니까 지금 자업자득이지. 그 다음 윤석열은 이게 조국 투 아닙니까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얼마 전에 KBS가 오보를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김땡희 이렇게 된 내역에 김땡희를 전부 김건희로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건 말고 그거 오보면은 그럼 다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조국 때도 조국에 관련된 조국 쪽에서 억울한 오보들 있었어요. 그럼 그거 있으면 조국이 무죄야? 정경심이 무죄야? 그럼 그거 있다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게 김건희 씨 계좌에서 바로 최은순 씨 계좌로 32초 만에 이동했다거나 돈이 이런 것들도 나오고 지금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극히 일부의 특정 통장 것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공개를 하지 말든가 처음부터. 난 그때도 의아했어요. 검찰이 수사하도록 그냥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굳이 계좌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근데 윤석열이 공개한다 해놓고는 꼴랑 그거 공개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거야. 이게 블러핑이죠 블러핑. 블러핑에 대단히 능하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같은 경우도 그 일반 대출이라 가지고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조사해가지고 그 대장동 일당들이 받아가는 그 대출에 대해서 이건 PF 대출이다라고 거기에도 지적을 해놨어요. 분류를 잘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그리고 그 부산저축은행 조우영에 대해서 계좌 추적이라든지 참고인 조사까지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멈추냐고 수사가. 거기에 맞는 해명이냐고 윤석열 해명이. 자 그건 좀 사소해. 삼부토건 회장이 윤석열한테 선물 보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삼부토건은 파주 운정지구 수사에서 돈과 땅의 흐름을 쫓는다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게 삼부토건이에요. SM종합건설이 처벌받았는데 SM종합건설에 개발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수백억에 200억 넘는 돈을 빌려준 게
삼부토건이고, 그 다음에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 부지에 대해서 지분을 삼부토건하고 그 임직원이 만든 회사가 합쳐가지고 지분이 55% 정도 돼요. SM보다 더 많아, 합치면. 왜 놓쳤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증언들이 윤석열이 뭐 삼부토건을 봐줄 만큼 봐줬는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해가지고 삼부토건 쪽에서 야 윤총한테 더 뭐 윤 검사한테 더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진술이니까 확정성은 없겠지만 어쨌든 삼부토건을 놓친 거는 납득할 수 없는 수사라고. 그런 수사가 됐냐고. 여기에 대해서 뭘 성의 있게 대답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 지지자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지엽적인 거 하나 떼가지고 그걸로 야 반박 다 됐다 혹은 저쪽에서 거짓말했다 이러고 있어요. 딱 조국기 부대 수준이야. 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김건희는 거래를 몇 건 안 했는데 이걸로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하냐. 당연히 김건희 계좌 한 개로 주가 조작하냐고. 근데 그 계좌 김건희 씨 계좌만 딱 떼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빈도가 줄어들어 보이지. 이게 조국기 부대들이 정경심 코링크 피해에 대해서 썼던 수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는 웃긴 게 아니 윤석열 찍든 이재명 찍든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씨발 이재명 찍는 인간이 인간이냐 혹은 윤석열 찍는 인간이 인간이냐 이런 개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 어쨌든 간에 두 후보는 각자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후보들입니다. 그 찍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 인간 아니야? 이 지랄 해가지고 정권 잡으면 잘 하겠다 씨발. 어? 이거 박근혜 대 문재인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아니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라도 그 후보에게 수많은 표가 몰려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인간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냐고. 나를 봐봐. 예를 들면 나는 그 후보를 욕하고 그리고 후보의 잘못이 없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과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들의 국한에서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 거기 찍는다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냐고. 나쁜 사람들이냐고. 인간도 아닌 거냐고.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도 쳐내뱉고 있어요. 잘하겠다 잘하겠어. 누가 정권 잡든 간에 이런 지지자들 데리고 말없이 찍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 새끼들은 아주 희낙낙 까불 거라고. 앞으로 이겨도 까불고 져도 까불 거예요. 뭐가 잘 되겠냐고 이래가지고. 이거 옛날에 박근혜 문재인 그 지지자들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심상정 지지자들한테 너네 때문에 잘못하면 윤석열 정권 세워진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세워지면 니네 이재명 때문이지 문재인 때문이지 어디다 대고 지금 남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재명은 씨발 박근영한테도 지지받고 저기 뭐 홍준표 캠프 인사 출신한테도 지지받고 조원진한테도 전화해가지고 같이 연대하자고 했잖아. 근데 심상정한테 왜 손을 벌리고 지랄이냐고. 그리고 이재명은 원래 민주당 지지층까지도 놓쳤잖아. 깨시연 이런 사람들 윤석열 지지한대잖아. 그럼 거기나 제대로 잡아가지고 갈 거지. 뭐 이제 와가지고 심상정한테 손 벌고 난리야. 그 다음에 윤석열 니네 뭐 잘했다고 지금 받는 지지율이 과분한 거예요 지금. 무슨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편향된 얘기를 쭉쭉 헛소리나 해대고 있고 민주당은 뭐 좌파 혁명 세력이다. 개뿔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그럼 그런 세력한테 임명장 받아가지고 정치했냐? 윤석열 수행비서 황모씨 최측근이죠. 윤석열을 거의 뭐 누가 보면은 친척 어른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양정철 비서로 있었어요. 2019년, 2020년에. 양정철 비서였던 사람이 윤석열 비서로 이동한 게 아니라 윤석열 최측근이 양정철 비서로 가 있었다고. 윤석열 메이드 인 민주당 아닙니까? 그 자기 입으로 얼떨결에 실토한 게 부득이하게 국민의힘 갔다며. 그래 놓고는 뭐 이제 와서 무슨 좌파혁명 세력이라고. 민주당 지지하면 좌파혁명 세력이냐? 그리고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뭐 복합 쇼핑몰 이런 얘기, 아니 복합 쇼핑몰 얘기할 수 있지 왜 못해?
그거 뭐 나쁜 겁니까? 어떻게 세우느냐, 논의를 잘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까고 있네 진짜. 윤석열 지지자면은 극우 포퓰리스트고 이재명 지지자면은 좌파 사회혁명 세력이에요? 뭐 이런 선거가, 대통령 후보라는 작자들이 국민들을 낙인 찍고 갈라치고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에? 이래가지고 지금 조용히 살라고 그 지지자들도 그냥 상대 싫어가지고 이쪽 찍는 거에 불과한 사람들이 뭔 말이 많아.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도 이재명 지지자들 나쁜 거 닮아가가지고 심상정, 이백윤 찍으면은 이재명 찍는 거랑 똑같다. 야, 윤석열 정권 교체, 민주당 심판 필요한데 윤석열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전망이 어두워졌어요. 야, 이재명 당선되면은 나라 망한다. 혹은 윤석열 당선되면 나라 망한다. 상대방을 죽여버릴 거다. 까고 있네 진짜. 이재명이 당선되면 국민의힘이 이득 보고 윤석열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이득 보는 거요. 그냥 그런 겁니다. 하다가 깽판 치고 상대방 쪽으로 또 표 결집하고 이러는 거죠. 뭐 어쩌라고. 그리고 요새 또 웃기는 소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5년마다 정권 교체하면 된다고. 그럼 존나 웃기겠네. 자, 5년마다 정권 교체. 이 얘기는 현재 윤석열 지지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다음 정권은 민주당이네. 그죠? 그러면 다음 대통령 하는 사람은 민주당 가야겠네. 그럼 다다음 대통령 하는 사람은 또 국민의힘 가야겠네. 이 존나 웃긴다. 그죠? 예. 다음 대선 때 민주당 대통령 하려고 민주당 가서 경선 치르고, 근데 민주당 경선에서 진다. 그럼 그 사람 다시 국민의힘으로 이동해야겠네요. 말이 되냐, 그게? 세계 어느 나라가 1단위로 정권 교체해가지고 민주주의 제대로 하디? 하려고 하면 뭐 10년, 20년 하는 거고, 스웨덴 3인당은 44년 연속 집권한 적도 있어요. 뭐 5년, 그럼 선거는 왜 하는데요? 5년 단위로 교체할 거면. 타이머 걸어놓고 하지, 그냥.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선거 한 번만 치르고, 어떤 대통령은 임기 처음이랑 마지막에 선거 2번 치러요. 그리고 총선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의회 구성 이런 게 정권 재창출이나 교체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정권이 왔다 갔다 5년 못 한다고. 그 어떤 새끼가 정권 5년 단위로 교체하면서 전 정권 적폐 청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씨발 내로남불을 번갈아 가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 정권 적폐만 청산하고 여당 쪽에서는 비리 저지르고, 그 다음 정권 교체돼서 또 그거 수사하고, 여당에서는 비리 저지르고, 계속 여당은 비리 저지르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 사고방식이 바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계속 비리 저지르라는 얘기 아니야, 그건. 구조적으로 비리를 없앨 생각을 해야지. 진짜 나는 이재명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이 될 바에는 차라리 대통령 선거 1등 하는 쪽이 대통령하고 2등 하는 쪽이 책임 총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쁜 놈들도 모아놓으면 서로 견제하거든. 아니면 둘이 짝짝꿍 협잡질 하다가 통째로 뒤지시든지. 그러니까 온 나라를 이재명 대 윤석열로 몰아넣지 말라고. 안 그래도 표는 많이 가고 있잖아, 양쪽으로. 양강구도잖아요. 그냥 그거야, 그냥. 그게 만족하고 살라고. 근데 뭐 씨발 심상정 찍으면 이재명 찍는 꼴이다, 심상정 찍으면 윤석열 찍는 꼴이다, 이따위로 얘기하냐고. 자, 너네들은 한편입니다. 한 무대기를 왜 찍냐고. 이재명 윤석열이나 단일화해. 근데 단일화 안 하지. 왜 단일화 안 하느냐? 편 갈라 싸워서 50대 50 먹으려고 단일화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둘이 단일화 해봤자 50 아니야. 그렇게 또 편성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갈라서 싸우는 거는 그냥 각자 그 독과점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상대가 죽을 일도 없고 오히려 그냥 협잡질 하는 거죠. 이 구도 자체를 깨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구도 자체를 깨라고 제가 조명을 했던 3명의 대선 주자가 있죠.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이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3명 중에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을 나는 지지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 한 명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좀 심상정 후보가 자기가 봤을 때는 많이 보수화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이백윤 노동당 후보로 추천합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민중당 후보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당한테 국회의석을 개평으로 받아먹은 알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총선 선거제도에서 지지율이 3%가 넘어야 의석 1개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죠. 기본소득당이 지지율이 3%가 된 적이 있습니까? 거기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건데 기어 들어가서 괴뢰짓하고 한석 개평으로 받은 거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기본소득당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민중당도 그거 하려고 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민중당이랑 엮이기 싫어하죠. 왜냐? 헌법재판 결과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이 후신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절당한 당이 민중당입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당이 녹색당이죠. 제가 녹색당 탈당한 지 이제 2년쯤 됐네요. 그 위성정당에 동참했던 정당들은 저는 뭐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는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제가 추천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거는 심상정 정의당과 이백윤 노동당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저는 명확해진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굴복했죠. 굴복했고 이번에 사퇴와 단일화 선언은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정치의 결산입니다. 안철수의 전성기는 2016년 국민의당 창당, 박근혜 탄핵, 그리고 2017년 대선 때 한때 4월 초에 문재인 후보 턱끝까지 쫓아갔던 거, 요걸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이었고 그것은 오롯이 안철수나 그 세력의 책임입니다. 선거제도의 문제 아닙니다. 본인들의 역량 부족이고 리더십 부재 때문에 국민들이 쥐어졌던 제3당의 노선을 스스로 훼손시키고 형해화시키고 사그라들게 만들었던 것이 안철수 후보의 책임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그동안에 조명을 했던 것인데 그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거대 양당의 한 축으로 또다시 편입되었고, 그렇다면 끝까지 싸우고 있는 심상정 후보가 거대 양당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후보로 저는 찍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심상정 후보는 왼쪽에 있는 좌파, 진보 후보가 아닙니다. 심상정 후보가 갖는 상징성은 그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좌파 후보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후보가 아니라 거대 양당 바깥에서 있고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후보입니다. 심상정 후보만이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20대 남성
30대 남성 지지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20대, 30대 남성 중에 저소득층, 불안정 노동자, 이런 분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가 2030 여성에게 호감도가 높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근데 그 여성들이 중산층, 지식인, 뭐 이쪽 여성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성들도 상당수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진보가 그동안 고정시켜 왔었던 관념들, 그 중에 사실은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과 결별하는 준비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했고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뗐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참여연대, 한국노총, 또 민주노총 쪽,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보장성을 올려야 된다라고 정의당과 심상정을 비판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서는 그냥 보장해준다는 것이 기성세대 중산층 위주로만 보장이 되고 1990년생을 기점으로 한 청년층들은 이 국민연금 어떻게 얼마나 받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충분한 준비와 철학을 갖추고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입되는 과정에서 그때 한국이 고성장기였는데 터무니없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바람에 이것을 계속해서 수정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려야 됩니다. 보험료율을 올려야 재정이 지속되는 것이고, 참여연대는 재정 지속성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수단이 있어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단이 정당해야 목적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노총과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는 그냥 중산층의 이득만을 위해 복무할 뿐이에요. 기성세대의 이득을 위해서 복무할 뿐입니다. 이 한계를, 이 오류를 진보정치 세력은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심상정이 선언한 진보의 금기를 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 가야 된다는 것, 이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가장 아래에 있는 후보이라는 거, 그것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가장 아래에 있는 후보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앞에 있는 후보입니다. 선거 막판이 돼서 부랴부랴 민주당은 정치개혁 방안을 끄집어냈습니다. 후보들 혹은 그 지지층을 홀리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안철수하고 단일화하고 공동정부 어쩌고 하는 얘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이른바 다당제 책임연정은 심상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맞이해서 만든 단어가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얘기했던 가치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실 심상정 후보가 있었던 진보정당이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지의 확대를 외쳤고, 이것이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동시에 가장 앞에서 출력이 됐던 소리였고, 결국에 어떤 것들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얘기했던 것들이 앞으로도 하나둘씩 현실이 될 겁니다. 심상정 후보가 얘기한 다당제 책임연정과 증세와 국민연금 개혁, 이것들이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가 나가야 될 북극성처럼 하늘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현재로서는 거대 양당 바깥에서 가장 아래를 대변하며
한국 정치 맨 앞에 서 있는 후보입니다. 그에 대한 절대평가, 이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평가로서는 제가 어렵지 않게 망설임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수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조국 또는 문재인의 확대 재생판에 불과할 이재명, 윤석열, 민주당, 국민의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께는 노동당의 이백윤 후보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 밑장도 양당 카르텔 바깥에서 가장 아래에서 맨 앞에서 한국 정치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뉴스 밑장은 좌파냐 우파냐 묻기 이전에 우리는 바깥파이며 아래파이며 맨 앞파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그동안 누누이 제가 반박해왔지만 아직도 불거지고 있을 헛소리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당제가 안 된다? 선거제도 또는 권력구조가 바뀌기 전까지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누가 어떻게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를 바꿉니까?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소수 정당이 도전하고 성장을 해서 거대 정당을 위협할 때 거대 정당 스스로가 선거제도를 바꿔야만 자기들도 자기 몫을 부지하겠다고 판단할 때 그때 선거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에 제3당 이하로 기성 거대 정당이 전락하게 되면 그 당은 내리막길을 갑니다. 영국 자유당처럼.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영국 자유당 꼴 나겠구나 싶을 때 그때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의 요구에 응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듀베르제의 법칙, 선거제도에 따라서 양당제냐 다당제냐가 갈린다? 거꾸로입니다. 양당제냐 다당제냐에 따라서 선거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미국식 양당제 이루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3당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미국식 양당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미국 국회 보세요. 민주당, 공화당 말고 무소속 아주 조금 말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식 양당제는 한국에서 불가능합니다. 왜? 미국은 분권형 체제라서 중앙정치가 양당제로 돼 있다 해도 그럭저럭 버티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당제는 당위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안착시키느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개혁이란 것도 다당제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없앨 수 없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는 한도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당제를 이루는 것은 민주당의 사탕발림 약속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뻔하디 뻔한 반박이 아니라 다당제를 지향해왔고 양당체제를 격파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쪽에 표를 던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칼 포퍼는 반증주의 철학이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죠. 이것을 조지 소로스가 투자에 응용을 했었습니다. 얼핏 망하기 직전의 기업인 것 같지만 대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은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나 이백윤 후보에게 지지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행위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뉴스밑장 시즌2 2022년 대통령 선거 김수민의 선언이었습니다.